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삼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는 2차전지입니다. 그래서 2차전지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키스트의 에너지저장 연구센터의 정경훈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취재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이게 2차전지라는 게 어느 순간 우리 앞에 딱하니 나타나서 와, 이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업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떤 산업이든 뿌리가 없는 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고 앞으로 또 어디로 흘러갈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센터장님을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처음에 그 2차전지라는 분야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세부 전공을 좀 선택하잖아요. 예. 지도 교수님 선택할 때 이제 같이 결정이 되긴 하는데, 그때 2차 전지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 그 전기화학을 베이스로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약간은 막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2차전지를 하시면서 그 2차전지를 보면은 되게 개발된 지들이 다들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전은 그러니까 산업적인 발전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발전이 굉장히 좀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체는 뭐 무해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뭐 2배씩 뭐 늘어나는 게 뭐 매년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배터리를 연구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으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다른 반도체랑 비교하면 저희가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무해 법칙 얘기하면서 얘네들은 빨리 발달하는 것 같은데 2차전지는 왜 이렇게 느리냐 하는데, 사실은 느리진 않습니다. 상당히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일반 소비자들이 좀 직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은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정 기술 위주로 지금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정이 개선되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그러니까 선폭이 줄어들면 메모리 반도체가 2배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기술과 공정 기술이 굉장히 융합되어 있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소재 기술이 좀 개발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그걸 받쳐주는 공정 기술이 와야 되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소재와 공정이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좀 발전을 해온 그런 양상이고요. 그래서 발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이제 리튬 이온 전지 초기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아닙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91년에 이제 소니에서 처음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한 리튬 이온 전지의 그 원통형 전지 18650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18650의 용량이 한 1500에서 1600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을 거예요. 그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지 못하는데 그 정도가 됐는데, 요즘 나오는 거는 뭐 심한 경우에는 2800, 3000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거의 2배가 늘어났어요. 물성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죠. 예, 물성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소재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바뀌었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냐라는 게 하나의 지표로 거의 대표성이 된다라고 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전기를 담을 수 있냐, 에너지를 담을 수 있냐는 에너지 밀도도 있고요. 얼마만큼 오래 쓸 수 있냐라는 용량, 그 다음에 내가 전기를 얼마나 빨리 뽑을 수 있냐라는 출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조금씩 개선을 시켜오면서 지금까지 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연구 개발을 했는데 좀 드러나는 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느낌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러나는 게 아쉽다라 그러면 일종의 몇 가지 변곡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연구하셨을 때가 몇 년도세요? 리튬이온부터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연구가 좀 대세를 이뤘고요. 그거 이외에도 니켈 MH 전지라고 표현을 하죠. 니켈 수소 전지나 니켈 카드뮴 전지도 일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서 리튬 이온 전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개발된 소니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은 양극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음극의 흑연이 쓰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유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양극 부분은 많이 바뀌었고, 흑연 부분도 사실은 물성 측면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하면, 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다른 거로 값이 싸거나 혹은 또 다른 특성을 가지는 애라도 대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 물질을 얘기했어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어떤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하이니켈계 얘기하지만 그때 예. 당시엔 순수 니켈이 있었습니다. 리튬 니켈 옥사이드라는 물질, 그다음에 리튬 망간 옥사이드 스피넬계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세 가지로 나뉘어져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고 저는 아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망간 옥사이드라고 표현되는 스피넬계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지금은 뭐 중국은 인산철, 한국은 삼원계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실제로 그걸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사실 배터리 연구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있었을 거고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와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각자 표준을 찾아가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와중에 왜 한국은 삼원계를 하고 있고 왜 중국은 인산철을 하고 있고 이게 시작점이 좀 어떻게 좀 달랐었나요? 시작점은 전부 다 사실은 원천 기술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유명하신 굿이너프 교수님이라는 분, 충분히 좋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굿이너프 교수님이 사실은 이러한 양극재들의 특허를 대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우리는 삼원계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이금속 산화물계가 아주 시초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특허도 굿이너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고요. 인산철에 대한 특허도 굿이너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의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산업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모바일 IT용에서 자동차용으로 넘어갈 때 자동차에 적합한 걸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일충전 주행거리라고 해서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얼마만큼 달릴 수 있냐. 뭐 조금 쉽게 표현드리면은 휘발유 만땅 채웠는데 몇 킬로 달리냐. 그거를 이제 전기 만땅 채웠는데 몇 킬로 달리냐. 그거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 밀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 에너지 밀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삼성분계라고 표현하는 얘네들이 유리합니다. 삼원계. 예. 인산철 배터리는 이론적으로 그 용량이라는 게 대략 170에서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삼성분계라는 거는 최초에 시작된 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인데 얘는 이론적인 에너지 밀도가 270 몇 정도가 돼요. 273. 와, 차이 많이 나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층산계로 산소와 산소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가운데 리튬 빼내고 하면 구조적으로 좀 붕괴가 되는 게 있어서 완전히 빼내지 못하고 대략 절반 정도 예전에 빼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점점 하이니켈계로 바꾸면서 이 에너지 밀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때 한 150mAh/g이 나오던 게 이게 지금 올라가서 거의 200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측면에서는 삼성분계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굉장히 어렵게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니켈 함량이 늘어나면 소재 자체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용량은 늘어나지만 수명이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삼성분계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과거에 인산철을 전혀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인산철과 삼성분계를 경쟁을 했을 때는 삼성분계가 에너지 밀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많이 진행을 한 거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수한 시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좀 약간 추측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정보가 너무 안 나옵니다. 저희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분계로 밀어붙였더니 한국 기업들한테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형으로 약간 가격이 낮은 그런 배터리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 가격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뭐 LFP, 올리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배터리에 좀 많이 집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는 약간은 좀 저스펙이어도 팔 수가 있어요. 어차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갈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자꾸 뭐 한국은 삼성분계, 중국은 인산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술일 뿐이지 어느 나라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기술 개발해서 인산철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이건 용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키스트에서 연구를 하실 때도 이제 보통 그 기업들도 이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그 배터리를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그러면 뭐 떠오르는 건 사실 LG화학이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예전에 뭐 G7 때나 그럴 때 전기차 좀 나오고 뭐 소나타 전기차 뭐 91년도 나오고 뭐 그럴 때 LG화학이나 이런 데가 좀 했다 그러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에 전기차 그렇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았을 건데 그 연구 처음 시작하실 때 그 기업들은 이쪽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전기차로 절실하게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니즈가 강하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은 전기차를 예전부터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젠간 전기차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랑 경쟁을 할 때 전기차가 그만큼의 이걸 뭐라고 표현하려나요? 체력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체력 따지는 일을 한 거죠.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에 탑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90몇 년도에도 하고 있었어요. 90년대 후반, 뭐 2000년대 초반에도.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개발을 해도 바로 자동차에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바일 IT용으로도 아직 해야 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뭐 지금 LG 언급을 하셨지만 LG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자동차 향으로 많이 연구 개발을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좀 터진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LG화학이 그렇게 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폰도 있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폰이 좀 있어줬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배터리 연구에서 좀 이제 전기차로 탑재가 가능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변곡점? 뭐 그런 거는 좀 어떤 걸로 기억을 좀 하시나요? 탑재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GM이었나요? GM이었을 거예요. GM의 이제 EV1, EV1. EV2라는 자동차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물론 이제 주행거리는 짧았지만은 EV1 같은 경우에는 납축전지 탑재해서 만든 전기 그쵸. 자동차고요. 예. EV2가 이제 니켈 MH 전지를 탑재를 했거든요. 걔네들도 운행을 했어요. 근데 리튬이온 전지가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대신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대중화의 변곡점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테슬라가 큰일을 했다라고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그쵸. 같아요. 예. 네, 어쨌든 테슬라가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 고가의 제품이긴 하지만 모델 S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정도 보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뭐 가격 변동이 엄청 크긴 하지만 모델 3를 통해서 많이 보급을 한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게 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만약에 변곡점을 또 찾는다면 또 하나는 디젤 게이트가 또 있겠죠. 예. 폭스바겐.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전기차로 가냐, 클린 디젤로 가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디젤 게이트를 통해서 디젤로는 좀 가능성이 없다라고 대부분 인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차로 가야 되는데, 거의 뭐 전기차 쪽으로 확 돌아선 그런 계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기술 개발이 점점 되면서 이제 핸드폰에서 우리가 체력을 다진 거죠. 핸드폰에서 체력을 다지다가 이게 자동차에 점점 탑재가 되면서 상당히 기술 개발이 저희도 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수명이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기술 개발이 순식간은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어느 순간 예전에 쌓아놓은 것이 좀 포텐이 터지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조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제 소니가 상용화를 했고 그 전지 분야는 사실 일본 업체들의 그 기초 기술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금은 그 2차 전지 시장에서 셀 기준으로는 그 일본 업체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때 공부하실 때는 일본 것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왜 일본 업체들은 지금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까? 이거는 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배터리 이제 2차전지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실 소니가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그게 계속 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소니라는 회사 자체도 엄청 컸고, 얘가 그 일본이 이제 또 2차전지를 그 이전에 니켈 MH나 니카드 전지나 이런 것도 일본이 사실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강할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이 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약간은 좀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 업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전쟁터예요.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소니가 표면적으로는 왜 갑자기 이제 2차전지 쪽에서 힘이 빠졌냐 하면
예전에 이제 노트북에 납품했던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대규모 리콜이 있었습니다. HP 예. 노트북. 예. 네, 대규모 리콜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급격히 이제 배터리 쪽에 사세가 기울면서 이게 뭐 인수인계 되고 뭐 하면서 좀 아예 사업을 접는 형태로 갔고 그러면서 지금 파나소닉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대부분 배터리를 접었죠. 산요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잘했었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업들도 이제 자동차나 이런 데서 리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있는데 우리는 버티고 있고 일본은 왜 못 버텼을까 하면은 그때 당시 아마 일본이 90년대 초반부터 한 10여 년간을 거의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에도 상당 50% 이상 일본이 가져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거를 뭐 저희가 뭐 면밀하게 조사해보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추측성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업계의 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열심히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다 준비를 해놔야죠. 그렇게 보면은 그 삼성 SDI가 그 3사 중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옛날 노트7 화재 사건이 영향을 좀 주기도 했었겠어요. 전혀 없지는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3사가 배터리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처럼 양산성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회사가 거의 안 보이는데 예. 한국이란 물론 뭐 중국이야 뭐 몇백 개 되는 회사가 배터리 만든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뭐 보조금 효과도 좀 있을 거고 워낙 인구도 많고 근데 우리나라의 3사 체제가 된 거는 좀 어떤 계기로 좀 보셔요? 3사 체제가 된 거는 원래는 이제 저희도 그 90년대 중후반 때 이제 2차전지 산업을 검토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과 합작을 했던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굴지의 대기업들도 검토를 했는데 90년대 후반에 저희 그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 IMF. 예. 그때 오면서 대부분이 새로운 신규 사업 진출하는 걸 포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LG와 삼성이 남아서 계속 끌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사실 LG 삼성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배터리 사업에서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버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SK가 뛰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전지 3사 체제가 갖춰진 건데 이 사업이 보면 참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라인을 깔아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수요를 잡는데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뚝심 있게 버티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기술적인 완성도가 좀 더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왔던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근데요, 이게 사실 이게 뭐 설명을 해주셔도 제가 못 알아들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걸까? 이게 지금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뭐 노스볼트라든지 브리티시 볼트라든지 뭐 이태리 볼트 뭐 이른바 볼트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급망 관리한다고 뭐 각 국가 안에서 제조하면은 보조금 줄게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특별히 양산을 했다는 심지어 노스볼트 폭스바겐이 밀어준다는 노스볼트조차도 양산을 했다는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도대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중국, 한국, 미국, 일본 정도만 일본도 지금 양산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 상용화의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특정 하나의 파트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활물질, 양극이나 음극 활물질부터 얘기를 한다면 활물질의 모양까지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모양이라는 게 뭐죠? 파우더가 딱 나왔는데 그냥 그걸 쓰는 게 아니고 이 파우더의 입자의 모양 동그랗게 만들어 달라, 길쭉하게 만들어 이걸 컨트롤. 그 가루 모양이요?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서 걔네들의 모양이 어떻다라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라인에 있던 그 라인이나 아니면 그쪽 업체에 계신 분들은 그 샘 사진 하나 보고도 얘는 양극재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대충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그냥 검은 파우더 아무거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파우더에 현미경으로 쳐다봤을 때 모양도 컨트롤 해야 되고요. 크기도 컨트롤 해야 됩니다. 크기를 컨트롤하고 그 가루의 크기를 다 균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크기로 만들든가. 비율적으로 섞게 큰 거 작은 거 섞이게끔. 그래서 바이모달 혹은 멀티모달로 해서 전극을 만들었을 때 패킹 덴시티가 높게끔 그것도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concentration gradient라고 모 교수님의 기술인데 예. 입자 내에서 이쪽 부분, 바깥쪽 부분과 안쪽 부분의 농도 구배가 다르게 만들어요. 이게 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바깥쪽에 니켈이 표면 쪽에 있으면 불안정한데 예, 예. 니켈 함량이 높으면 그러니까 용량이 높아지니까 예, 예. 아주 표면 쪽에는 니켈 함량을 적게 하고 가운데로 갈수록 니켈이 함량이 높게끔 그 조그만 그 가로 입자 안에서 이제 그런 일도 진행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계속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예, 예. 뭐 접착제, 바인더를 어떻게 쓸 거냐, 도전제랑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얘네들은 어떤 비율로 섞을 거냐, 이게 다 노하우가 들어가는 거고요. 집 전체도 어떻게 해야지 얇은데 인장 강도는 튼튼하게 해서 잡아 당기면서 공정을 해도 찢어지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셀 조립으로 넘어가면 얘네들을 어떻게 잘 적층을 해야지 최대의 패킹 덴시티로 셀 안에 집어넣을지, 이게 꽉꽉 눌러서 집어넣고 나면 이제 나중에 전해액이 안 들어갑니다, 액체가. 오, 그렇겠죠. 이렇게 꽉 차면 안 들어가겠죠. 꽉 차면 안 들어가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젖어 들어가게끔 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첫 사이클 돌리면 가스 발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잘 빼낼지, 일단 빼내고 나서 다시 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몇십만 셀을 만들면 몇십만 셀이 동일한 조건에 나오게끔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자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 애들을 균일하게 만들고 그거를 공정을 태우면 균일한 조건으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잡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야, 이게 진짜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는 그 엔지니어를 갈아 넣는다고 요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요거랑 했을 때 A, B, C, A, C, D, A, F 이거를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하이테크인 부분들이 조금은 덜 보일지 몰라도 그 굉장한 어떤 좀 테크닉들이 많이 뭉쳐져서 걔네들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뭐 SK온하고 포드하고 좀 배터리 잘 안 된다 그런 얘기할 때도 이게 도대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많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소형을 통해서 경험을 쌓고 그거를 자동차 쪽에 태워 넣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사이즈를 키워도 완전히 또 다른 환경이 된다는 거죠. 입자 크기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규모가 달라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되고 라인이 달라지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똑같은 장비를 딱 두 개를 놨을 때 얘네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렇게 다 운영되진 않아요. 또 그 안에서 미세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괜히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다라는 게 오히려 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후발주자들이 따라가려면 그거와 거의 비슷한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어야 되는 거고 그 답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다음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기술 격차라고 부르는 그 몇 년 동안의 기술 격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한다면 유지를 할 수 있죠. 멈춘다면 금방 따라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인산철 배터리하고 삼원계 배터리하고 만들면 뭐가 더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뭔가 개발할 여지가 많은 거는 삼원계 쪽이 좀 많이 있고요. 인산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 정도로 그 용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도 늘어나지가 않아요. 이제 물론 철 자리에 다른 원소를 집어넣으면서 전압을 변경하거나 하는 건 가능한데 어쨌든 용량은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정된 소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정 최적화 쪽으로 가는 일을 좀 더 해야 될 일이고요. 물론 양쪽 다 기술 개발할 게 있지만 근데 약간 기술 개발의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하지만 뭘 해야 될까 일의 양으로 본다면 그 삼원계 쪽이 좀 더 많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삼원계 쪽은 뭔가 좀 소재 쪽을 개발해 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이거나 아니면 안전성을 높이거나 뭐 가격을 좀 더 싼 원료로 좀 낮춰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지가 좀 많은 거고. 그렇죠. 인산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소재가 가질 수 있는 물성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뽑아냈고요. 공정 기술이나 셀투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그렇죠. 그 소재의 이름에서도 그게 이미 나와버려 있죠. 인산철은 그냥 인산철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삼원계 같은 경우는 NCM 523, 622, 811, 뭐 9반반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뭔가가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발트 프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할 그런 여지가 좀 더 많이 있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3원계에서 다른 성분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이제 유사한 구조의 다른 성분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뭘 할 여지는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좀 헷갈리는 게 이게 꼭 이게 연구원의 문제예요. 예. 연구원에서 발표하시는 내용들인데 이 배터리 성능에 대한 것들의 보도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예. 뭐 이걸로는 뭐 CATL 뭐 말만 하면은 뭐 1000km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내구성을 뭐 만 사이클 돌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뭐 호주에 있는 누가 뭘 개발했대 뭐 우리나라에 어디서 뭘 개발했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물론 뭐 다른 기술들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좀 이렇게 발표가 되는 기술들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떤 차이에서 좀 나올까요? 저희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 개발했을 때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예.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딘가 보도가 되다 보면 약간 확정적으로 좀 바뀌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그 작은 기술 하나하나가 녹아 들어가서 지금의 배터리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보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한참 후에 또 실제로 상용 기술에 들어갈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한 거죠. 예. 사실 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거는 지금 연구자들을 탓하려 그런 건 아닌데 예. 약간은 좀 그러니까 투기적인 느낌이라 그럴까? 아니면 약간은 뭐 특정 누군가는 그 사기꾼이 많은 것 같은 느낌? 글쎄요. 그 에너지 아니, 그러니까 그 에너지 저장 연구자들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에너지 저장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 진짜 이게 뭐 코인셀단 요만한 거에서만 되는 걸 가지고 뭐 펀딩을 한다거나 뭐 그리고서 실제로 이거를 양산까지 가는 거는 좀 거의 달성을 못 한다거나 그런 성격들도 좀 있나요? 연구하시다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연구를 하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해서 하는 그 기술인데 예. 이게 몽땅 다 양산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뭐라고 할래나 기술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개발해 놨을 때 나중에 진짜 양산을 하는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 뽑았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되는 기술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다 사장되는 건 아니고 이게 나중에 되면은 다시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끄집어내서 또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보도를 하거나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어쨌든 기술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약간은 제품단에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도는 저희가 좀 조심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연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 뭐 얘기는. 저희도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약간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논조의 문제도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기술의 가능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배터리와 중국 배터리의 기술력을 비교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술력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뭐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아무래도 중국이 조금 더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차가 많이 팔리니까. 예. 기본적으로. 근데 예. 약간은 좀 이거를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을 걷어내면 한국이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은 이중적인 구조긴 한데 지금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셀 기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가 조심스럽게 1등으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기술 수준 평가라는 거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수준을 하면 셀 기술, 소재 기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몽땅 다 저희가 2등 내지 3등으로 나오고 일본이 대부분 1등이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근데 지금의 기술 수준 평가를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셀 기술에서 1등으로 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이 기술 수준 평가라는 거는 전문가 집단한테 약간 설문조사 비슷하게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주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 기술은 조심스럽게 1등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소재 기술이나 이런 쪽은 우리가 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순위를 굳이 매기자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뭐 부족한 부분은 또 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1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근데 이제 모두 기술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장 환경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해서 넣는 소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중국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원료 수급이나 뭐 여러 가지 바탕에서 뭐 외교도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중국의 기술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걔네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경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뭐 완성된 기술은 아니지만 셀투팩이나 셀투샤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산철에서 걔네들이 치고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체력을 다 갖춰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쳐다보면서 최소한 팔로우업하는 연구까지는 최소한은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필요할 경우엔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일단은 삼성분계가 아직은 조금은 우위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근거는 시장 예측 기관들이 시장 예측을 해놨는데 자동차를 쳐다볼 때 나중에 이제 다른 분야로 가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자동차를 쳐다볼 때는 시장 점유율이 향후 몇 년 동안을 쳐다봐도 인산철이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차지를 할 거다.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삼성분계가 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계속 쳐다보고 쟤네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국적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거고 뭐 셀투팩이나 셀투샷이 나왔을 때는 저희도 좀 놀랐어요. 사실 기업들도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얻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때 뭐 딱 그거 발표되고 나서 이제 이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카톡이 막 왔다 갔다 했죠. 이거에 대한 정보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뭐 기업에서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있으면 달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성은 안 된 거긴 하지만 좀 또 얘네들 새로운 생각도 하네 막 이런 느낌? 뭔가 원천 기술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셀투팩이라는 컨셉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셀에서 모듈 섞어서 팩으로 가는데 거기에 모듈을 걷어내면은 좀 더 촘촘하게 실을 수 있다. 뭐 이런 말만 들으면 그렇다네? 말 되네? 그러면은 뭐 인산철보다 삼원계가 에너지 밀도가 더 높으니까 삼원계가 모듈 걷어내면은 훨씬 더 에너지 밀도 높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지난 30년간 셀 모듈 팩으로 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셀 단위에서 있고 얘네들을 몇 개 모으면 모듈 단위에서 얘를 컨트롤 해야 되고요. 안전성이든 수명이든 뭐 전압이든 모든 걸 컨트롤 해야 되고 그걸 모아서 팩에서 컨트롤하는 개념으로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분계, 그러니까 삼원계로 가는 방향은 에너지 밀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약간은 안전성은 좀 나빠지는 방향으로 사실은 간 거거든요. 그거를 기술력으로 끌어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인산철이 조금 더 좋아야 돼요. 그리고 삼원계가 조금 더 낫고 셀투팩으로 가면 이 중간에 얘네들이 컨트롤하는 걸 하나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전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성을 아주 면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팩 레벨에서의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셀 자체가 안전해져서 모듈을 빼도 별 문제가 없거나 이런 일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삼원계에서 셀 투 팩까지 지금 가기에는 아직 좀 할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기술 개발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셀 투 팩을 쳐다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에서 먼저 그거를 치고 나와서 이제 인산철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기술을 그러면 그럼 니네는 해라 우리는 딴 거 한다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이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드는 전지 아주 고성능 전지에도 탑재할 수 있게끔 거기까지 기술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인산철을 가지고 하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어느 셀이 또 들어갈지는. 현재로서는 인산철이 아무래도 안전성이 좀 더 높으니까 모듈을 걷어냈을 때 완성도를 높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고. 좀 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뭐 글로벌 리포트들 보면은 이제 중국은 인산철에서 약간 그 인산철에 좀 망간을 조금 섞어가지고 하려 그러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보면은 좀 이렇게 로우니켈 쪽도 좀 확대를 하겠다. 이게 아무래도 좀 대중시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기술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소재들, 우리가 그냥 뭐 여기서 전고체 얘기하면 뭐 전고체 얘기 나오면 뭐 그래 뭐 내놓고 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학자들 사이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좀 제일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현재로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거는 아무래도 현 세대 전지의 성능을 높이는 게 가장 첨예하게 그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삼원계와 인산철도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이제 그 인산철 기술의 경쟁이지, 저는 이걸 국가 간의 경쟁으로 끌고 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산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미 생산을 시작한 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 LG는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은 많은 물량은 아니겠죠. 주력은 삼원계이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일부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SK도 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첨예하게 뭐 경쟁하는 기술이다 하면 일단은 그 현재 삼원계 전지 그 안에서 특히나 양극재 예. 쪽에 어떻게 하면 얘의 성능을 더 높일까. 그래서 지금 811 정도가 됐다면 9반반 뭐 아예 그 아까 말씀하신 게 아마 망간 리치를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망간 리치. 망간 리치 쪽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음극 쪽에서는 흑연이 에너지 밀도를 그러니까 용량을 더 높일 수가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거의 실리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예. 그런 기술 개발도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인산철과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차별해서 갈까 그런 일들도 이제 좀 진행이 돼 있고, 그거는 아마 기업들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분야일 거고요. 근데 이제 학계나 연구계 쪽에서는 그 다음 기술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고, 그리고 재밌게도 차세대 전지에서 연구하는 기술들이 일부 또 리튬이온 전지에 또 접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미래 기술을 좀 개발하는 건 중요하고요. 차세대 전지는 뭐 손에 그냥 꼽으라고 해도 최소한 7, 8개, 한 10개는 나오는데, 저도 그중 서너 개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전고체 전지랑 그 다음에 리튬 메탈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듐이온 전지, 그러니까 중국 CATL에서 이제 소듐이온을 생산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배터리의 어떤 경쟁이 저는 그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조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요. 예전에는 진짜 일회 충전 주행거리 얼마나 빨리 되냐, 충전 시간 얼마나 빨리 되냐, 요거 일변도로 좀 경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가격 경쟁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좀 회사들도 다른 차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경쟁 환경의 변화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거에는 일충전 주행거리가 가장 큰 이슈였죠. 왜냐하면 일충전 주행거리가 너무 짧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한 5년 전, 뭐 그때 차를 봐도 뭐 닛산 리프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나오는 자동차들 지금 그 최근 거 나오기 시작하기 전 21년 이전에 보면 대부분 100마일 주행이었잖아요. 한 150에서 160km. 근데 150에서 160km라는 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 일충전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한 에너지 밀도 일변도의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수명이 같이 포함이 됐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일단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을 맞추는 거는 조금 나중에 얘기였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나중에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어떤 언론에서는 21년을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 약간 대중화의 원년이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차들을 보면 이게 대중화된 것 중에 하나가 대략 일충전 주행거리가 500km 정도 되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은 아주 큰 불편은 없죠. 한번 예. 충전하면 일주일은 타니까. 물론 이제 지방 가고 할 때는 조금 장거리 달릴 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 500km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보조금은 점점 줄고 있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보조금이 없이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보조금 줄고 있는 거는 어떻게 역으로 얘기하면 배터리가 좀 더 경쟁력을 전기자동차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가격도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과거에는 모델 S만 샀다면 아주 부자들이 이제 모델 3 궁극적으로는 그 중형차 그랜저 뭐 이런 것들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쪽, 그거는 이제 가격을 맞춰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쪽으로의 방향 전환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는 전기차를 타시는 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충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살짝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일반 소비자들, 이건 약간 미국의 특수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집에 가라지가 있고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급속 충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충전하고 그 직장 가서 충전하고 충전하면 책상 위에 무선 충전기에 내 핸드폰 올려놓듯이 아. 자동차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시 충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음. 그래서 급속 충전을 꼭 굳이 해야 되냐라는 그런 개념도 조금 생기고 있어서 우리도 만약에 충전 인프라가 조금 더 깔린다면 그 예. 개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 일변도에서는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값이 싸고 자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전반으로 만약에 얘기를 확대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주로 핸드폰, 노트북 거기 쓰였고 지금 자동차 딱 용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인프라 쪽에서 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프라는 충전 시설 같은데 예, 예, 예. 충전 시설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5대가 동시에 들어와서 급속 충전을 한다. 그럼 그 전기량을 계산해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망이 견딜 수가 없는 전력량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놀리든가 예. 아니면 거기에 소규모 ESS를 설치해서 그 충전을 ESS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쪽에서 좀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을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도 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예.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는 ESS가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생각해 보시면 일정하게 나오지 않잖아요, 전기가. 밤에 안 나오고, 그다음에 구름 하나씩 이렇게 요동치고, 예.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그거를 연속성을 주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저장했다 빼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용도가 다변화되다 되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노트북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얘네들이 똑같은 걸 쓰는 게 과연 효율적일까? 특성이 서로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전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용량만 조절하는 그건 건 아닌 거죠. 예, 그건 이제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수명이 길어야 되고 차의 수명과 같아야 되니까 거기에 예, 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이제 가격이 낮아야 되지만 우리가 사는 자동차의 가격까지만 내려오면 되는 거죠. 핸드폰은 가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그마니까. 뭐 배터리 가는데 뭐 3만 원 내든 3만 5천 원 내든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작게 만들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ESS로 가면 특성이 달라집니다. ESS는 일단 경제성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메가에서 기가 수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3만 원이나 3만 5천 원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300억이냐 350억이냐 이건 크게 다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성도 중요해지고 예.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랑 비교했을 때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좀 덜 중요해요. 공간의 제약이 어차피 야외에 설치하거나 뭐 건물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특성이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용도 맞춤형 2차 전지들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사실 뭐 자동차 시장만 전환되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예. 이게 인프라적인 변화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배터리 산업 시장이 엄청 넓긴 넓으네요. 그 용도별로 또 만들기도 해야 되고. 지금 막대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시장 자료에서 예측을 하는 것도 지금 2030년까지만 해도 한 10배 예측하는 데도 있고 그 이상을 예측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자동차 시장 위주로 예측했을 때만 그런데 인프라 같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근데 그게 사람들 일반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차를 사는 일이 많아지면서 그게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예. 또 하나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일로 가고 있어요. 각종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한동안은 약간 민간 수요 플러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배터리라는 것들이 워낙 그동안 빠르게 발전을 해와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트럭에 넣는다, 이런 게 좀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그리고 뭐 작년부터 좀 얘기가 나온 거는 뭐 벤츠라든지 뭐 다임러 트럭 이런 데 쪽에서 저 폭스바겐도 그렇고 배터리를 탑재한 트럭을 뭐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거기는 뭐 내놓는다고 얘기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대형 상용차에도 배터리로의 전환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현재 리튬이온 전지만 갖고 생각을 한다면 약간은 지금 일반 그 승용차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근데 지금 당장 급하면은 하겠죠. 하는데
좀 그런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현재 리튬이온 전지보다 조금 범위를 넘어가는 차세대 2차전지 쪽, 예를 들면 금속공기전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 개발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당장에서는 리튬이온 전지가 현 세대에서는 가장 우수한 전지이기 때문에 걔 위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자동차에서도 겪었듯이 지금 트럭으로 넘어가게 되면 트럭이라는 게 이제 소형 트럭 말고 만약에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트럭 이런 것들은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 문제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게 연구하실 때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공급망. 예.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할 때 어떤 소재를 어디서 사온다라는 거는 그냥 사오는 대로 사오면 되는 거였는데 예. 이게 사실 중국에 그렇게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공급망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럼 이게 공급망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생겨나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소싱을 할 수 있느냐도 큰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배터리를 봐오신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이전에 리튬이라는 광물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산업에.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리튬이라는 광물이 굉장히 대량으로 쓰이기 시작을 뭐 했고요. 약에 조금 쓰였다는 것 예, 같아요. 약에 쓰였고 뭐 유리 같은 데 좀 쓰이고 뭐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리튬이 이렇게 대량으로 쓰인 적이 없고 근데 과거에 많이 쓰이지 않다 보니까 매장량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네. 생산할 수 있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생겼고 또 하나 이제 코발트나 니켈 같은 경우에 니켈은 좀 덜하긴 해요. 왜냐하면 니켈은 스테인레스 강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쓰이던 물질이라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이게 편차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코발트도 문제가 되죠. 코발트는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한 60 몇 프로 수준을 콩고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내전 중인 나라인데 그 코발트를 캐내는 게 아동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 문제, 아동학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기업들에서도 그걸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2차전지 산업이 과거에는 이제 소형 위주로 쓰일 때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크게 예. 지금 그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원료로 수급하는 거 보면 물론 매장되어 있는 곳에서 얘를 빼내지만 이걸 빼서 배터리 사용할 수 있게끔 정제를 진행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쉽게도 그 모든 많은 양의 모든 아니고 많은 양의 정제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정제가 이루어지는 거는 기술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거를 할 기술을 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을 정제할 때 이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성가스들도 나오고 환경에 유해한 가스들이 나오는데 주요 선진국들은 그거를 자기네 땅에서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탄소세도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네 나라 환경도 지금 우리 황사 갖고도 난리인데 그걸 못 해요. 근데 중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게 중국으로 다 가서 중국에서 뭐 심한 거는 한 80%, 좀 덜한 거는 한 60% 정도를 중국에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굳어져 온 거죠. 굳어져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것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두 번 겪었잖아요. 그 수출 규제로 예. 요소수 사태. 예. 이쪽에 이제 소재 원자재 쪽이나 혹은 원료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 형태의 어떤 공격이라고 하려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형태가 없었죠. 산다는 사람이 안 산다 그랬지. 예. 사는 사람이 안 판다 그러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해서 의존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생겼는데 딱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의 소재 이전의 원료단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요. 소재도 지금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고 뭔가 좀 우리가 아직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기술 개발만 갖고 될 일은 아니고요. 이제 기업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사버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니켈도 그렇고 코발트도 그렇고 뭐 음극재에 대해 해당하는 흑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소유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그게 기업 혼자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중국은 이 일을 좀 미리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보면 니켈 광산 이런 걸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예. 저 남미 쪽에도 이제 리튬 광산도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앞으로는 좀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망 얘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에 있는 상황은 중국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오창이라든지 남해 광양이라든지 포항 이쪽으로 중국이 뭐 조 단위의 돈을 들고 와서 우리나라에다가 합작사를 만들고 있는데 예.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쟁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같이 한다 그러니까 좀 낯설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극복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급망이라는 거를 현재로서는 중국 업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서의 어떤 공급망 어떤 부분을 보면 중국 기업이 없으면은 구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이랑 뭐 합작을 하든 뭐 협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파트들이 많이 있을 거고, 현재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신경 지금 여쭤봤던 게 이렇게 합작도 그렇고 뭔가 중국은 뭐 배터리 업체도 많고 예. 전기차 업계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다양한 수요들이 생겨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좀 가성비 좋은 배터리를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고성능 배터리를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잘 되는 애는 잘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될 건데 우리나라는 좀 플레이어가 좀 이렇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과연 저는 자본 문제만 하더라도 배터리 3사가 그 많은 캐파를 무슨 돈으로 다 만들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이게 중국의 경쟁력이라는 게 이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거를 차치하고더라도 좀 그렇게 뭐 인해 전술, 물량 아니면 그 다양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기술 연구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나라 크기 차이겠죠. 저희는 한 5, 6천만 정도의 인구고 중국은 12억이 넘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일을 걔네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있는 거고, 우리도 다양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일단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다양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로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2차전지 사업을 지원하는 걸 쳐다보면, 이것도 이제 중국은 정보가 잘 안 나와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중국에서 2차전지 관련 정부 지원 과제가 8,000개가 넘는데요. 예. 저희가 그 전기화학회라고 대표적으로 2차전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학회가 있는데 그게 아마 한 2, 3천 명 모일 거예요. 학생 포함해서. 그 안에서 이제 2차전지는 일부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과제 개수 해보면 인원수가 그만큼이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될 건데, 예. 그런 규모만 따져봐도 일단 중국이 좀 그런 장점은 있어요. 내수 시장이 엄청 크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 중국의 예. 내수 시장이 엄청 크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출이 안 돼도 내수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제가 더 이제 커지면은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볼 때도 그렇다 보니까 가장 좀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쪽에 가능성이 크다는 한쪽에 좀 집중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가 작은 거지 뭐 글로벌 시장은 그렇죠. 넓으니까 예. 예, 거기서 정말 기술적으로 좀 더 진보한 것들로 시장을 장악해내면 예. 오히려 우리가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의 문제는 인력 부족이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요즘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분들 뭔가 많이 올라갔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맨날 적자만 보다가 예. 야, 그 오랜 시간에 그동안의 노력을 좀 보상을 좀 받고 계신가? 뭐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그 이차전지 공부를 시작할 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사실은 취업 걱정하면서 했거든요. 취업 걱정. 예, 제 동년배들은 다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 연구하면 나중에 취직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도 2차 전지를 하겠다고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철수하는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혹시나 갔는데 내가 그 회사에 몸담았더니 회사가 문 닫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 업계에서 하는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그 카보네이트 혹시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카보네이트라고 전해질 그 예. 전해액의 주요 성분 중에 카보네이트가 있어요. 걔가 이제 좀 특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카보네이트 냄새만 맡아봤어도 데려간다. 뜨겁네요. 예. 그러니까 뭐 커피 업계로 보면 커피 콩 본 적 있으면 데려간다. 뭐 이런 거죠. 저 군대에 있을 때 아는 그 군대의 훈련소 동기가 그 저기 그 고등학교 중에 예. 한약재 다루는 예. 그런 고등학교 갔다고 걔가 의무대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전지 업체들에서는 지금 굉장히 인력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으로는 연구 개발을 하는 고급 인력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산 쪽에 이제 투입될 그런 분들도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이라도 경험이 있으면은 무조건 데려간다라는 그래서 이제 카보네이트 냄새만 맡았어도 데려간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같은 규모로 중국이랑 대등하게 다양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시장을 생각하면 자본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연구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인력은 좀 부족한 거죠. 12억대 5, 6천만 뭐 하니까 이제 인구는 좀 부족합니다. 근데 뭐 항상 그랬듯이 일당백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예, 근데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들에서도 이제 우수 인력 추천 요청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학생들은 일단은 취직 걱정은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취직은 된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통해서 이제부터 이제 좀 흑자를 보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의 적자를 계속 보다가 이제 흑자를 보다 보니까 그 기업에 있는 분들도 조금은 대우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단적인 예로 제가 예전에 이제 삼성 사업장에 강연을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딱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왼쪽이 반도체, 오른쪽이 2차 전지였는데 왼쪽은 분위기가 좋고 오른쪽은 분위기가 안 좋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PSPI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쵸. 수당 같은 거 나오는 게 이제 좀 작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흑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우들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요새 배터리에 대한 주식시장에 관심도 되게 높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기술 잘 하시면은 이렇게 투자 쪽도 좀 유리한가요?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고 주변 사람들 얘기. 내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좀 이런 일단은 뭐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뭐 그냥 좀 이쪽 분야에 안 계신 분보다는 조금 더 예측을 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뭐 수익 본 것만 얘기하고 손해 본 건 얘기 안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런 시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그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산업이 존재하려면은 기술력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업계에 계시지 않은 일반인들도 조금은 그쪽 말고 약간 여기에서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기술력, 그 산업 전반적으로 좀 쳐다보시면서 좀 애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요새 느껴지는 게 예전에 배터리의 경쟁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3사 경쟁 혹은 뭐 중국과의 경쟁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요즘에 느껴지는 게 자동차 회사하고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좀 예. 받아요. 뭔가 이렇게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한 군데다 납품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다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예전에는 독점적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기를 바랬다면 뭔가 이렇게 멀티 벤더를 두면서 경쟁을 시키려고 그러는 경향들 아니면 배터리 회사들도 자신들의 어떤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야, 너 아니어도 나 팔 때 많어 이런 듯한 느낌들을 좀 봤는데 자동차 회사 뭐 우리나라 꼭 현대기아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글로벌 회사들하고 대부분 거래를 하니까 이런 자동차 회사의 배터리 회사의 관계는 좀 역사적으로부터 최근까지 예.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수직 계열화가 보통은 돼 있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쪽에서는 이제 수직 계열화가 쫙 돼 있어서 특정 업체에 납품하는 어떤 밑에 있는 그 하청업자들은 하청 기업들이라고 맞죠. 하청 기업들은 협력업체라고 하시죠. 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는 수직 계열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직 계열화의 밑에 있는 어떤 협력 업체는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 그 업체에만 이렇게 납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전기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었다면 예. 지금은 이제 그 배터리와 모터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 보면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엔진과 트랜스미션이었어요. 특히 엔진에 대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배터리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그 배터리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고, 그럼 내심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서는 다시 수직 계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속내가 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 벤더 경쟁시키면서 이제 잘 되는 쪽만 우리 쪽에 딱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공급할 때가 또 다양한 게 좋으니까 그렇게 여러 군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전통적인 질서가 조금은 깨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될 때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초기를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로부터 출발해서 엔진을 개발한 회사도 있지만 예. 엔진 기술이 뛰어나서 자동차 회사가 된 데가 있거든요. 음. 대표적으로 혼다나 BMW 같은 그쵸. 데가 내연기관을 잘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됐는데, 배터리도 그런 류의 재편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잘 대응을 해서 배터리 기술도 일부 내재화하거나 혹은 아주 끈끈한 합작 회사를 설립하거나 협력 관계를 가져가서 계속 지속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혹은 반대로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쪽으로 진입하게 되는 회사도 나중에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기술 하나 갖고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은 예. 테슬라는 그 배터리 기술도 안 가지고 있고 자동차 기술도 없는데 지금 진입한 그런 케이스고, 제가 보기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는 배터리 제어 기술이에요. 이 제어 기술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거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어떤 그 판매망, 그거를 뚫지 못하니까 인터넷 판매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응해서 좀 나중에 미래의 전기자동차 회사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 강자 말고 한국 기업들이 좀 많이 앞에 나서길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네,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산업이 좀 갑이 됐으면 좋겠다는. 근데 요즘에 진짜 보면은 좀, 그 구도가 좀 묘하다는 생각이 많이 예. 들었어요. 이게 사실 GM 같은 경우에 역사적으로 LG하고 계속 거래를 했었는데 갑자기 삼성 SDI랑 한다 그러고, 포드는 그렇게 SK랑 친하게 지내다가 유럽 나갈 때는 또 LG랑 또 한다 그러고, 뭐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끼리 도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야, 여기도 진짜 그 시장 경쟁도 시장 경쟁이지만 업체 간 경쟁, 산업 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약간은 좀 식상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좀 우리나라가 배터리 산업에서 뭐 기술 경쟁력을 더해 모든 산업 경쟁력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지금 시장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을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학계 혹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로 한번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의 답이 딱 있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혹은 그 이상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막 이제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가 2차전지 1등이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 당연히 존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장점은 승화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단점을 좀 더 면밀하게 쳐다보고 그걸 어떻게 보강을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기업들도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가끔 표현하는 게 기업들은 맨 앞에 최전선에 서 있는 병사들이고, 네. 우리 학교 연구소들은 그러니까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에서 이제 계속 뭔가를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지원을 통해서 연구 개발을 계속 할 수 있게 지금 지원해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니가 이제 배터리 사업을 접게 된 걸 쳐다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딱 어떤 거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소니가 1등의 지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있지 않나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앞서 나갈 때 조금 더 좀 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분들은 사실 기업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쟁터예요. 엄청나게 힘들대요. 계속 뭔가 기술 개발하고, 뭐 제품 개발하고, 그 제품의 트러블 슈팅 하고 있고, 뭐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생기는 물량이 지금 장난이 아니게 크게 엄청나게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도전이에요. 그 계획에 맞춰서 라인을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밑에 소재 업체들은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게끔 소재를 증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다 지금 도전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대처를 하면 우리가 조금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좀 계속 긴장하면서 기술 개발해야 되는, 그리고 이거를 산학연 관이 다 같이 하고 옆에서 또 응원해 주셔야죠. 예, 쳐다보신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배터리 얘기를 같이 들어봤는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뜨겁고 기대가 많은데 확실히 연구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훨씬 더 겸손한 태도신 것 같아요. 이게 그 경쟁 환경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봐오셨고 지금 1등이라고 하더라도 뭐 일본 업체들 쓰러지는 것도 봐왔던 그런 경험들 때문이지 않은가 싶어요.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전쟁터에서 내가 1등이니까 최고야 라고 말씀을 또 못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요즘에 배터리 산업을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선진국이 돼야 된다라는 목표점을 가지고 이렇게 선진국을 향해서 이렇게 빨리 따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선진국 발전에 올라서서 뭔가 전 세계의 1등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미래가 우리나라의 10년 후, 20년 후에 먹거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실 거죠? 그렇죠. 이거 2차 전지 우리가 지금 반짝하고 끊으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에 지금 세계 시장 규모가 10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주력 먹거리 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그렇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혹은 또 기술적으로 또 재밌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신과대화 시간에 정경윤 그 키스트 에너지 저장 연구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모셔서 기술 동향이라든지 좀 현재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과대화 정경윤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게 될까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기대 수명 자체를 130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연구들도.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 더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부는 어떻죠? 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틀에 들어가서. 위즈덤 칼리지 패밀리 에디션. 부모가 먼저 학습하고 아이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달 부모 수업. 아이의 미래를 위해 엄선된 세상,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 5월 가정의 달 한정으로 만나보세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제주 우도 여행. 50만 원 상당의 유러피안 힐링 리조트 폰데르트 힐즈 숙박권과 폰데르트 바서파크 입장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 중이니 한정 프로모션이 종료되기 전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통해 확인해보세요.